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해결료죠. 그야말로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은 준위가 굉장히 높은 폐기물이고 사용 후 해결료 정도 높지 않은 방사능 준위를 가지고 있는 핵 폐기물은 중준위 또는 저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준위 핵 폐기물은 전부 사용 후 해결료를 의미합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왜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고 안 하고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느냐? 이거는 원자력 안전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단계로 사용 후 해결료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용 후 해결료는 어떤 것이냐면 우라늄이라는 그 물질을 이용해서 방사선이 이제 그 고속 중성자가 오면 그냥 통과가 되니까 물에서 고속 중성자를 속도를 낮춰가지고 열 중성자화합니다. 열 중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중성자가 되면 속도가 느려졌지만 핵 분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핵을 잘 때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여기서 고속 중성자가 나오고 열 중성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식을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라늄 235가 중성자를 하나 맞아서 분리가 되면 제논과 스트론튬으로 분리가 되면 요 140이 원자 질량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중성자가 나온다. 그러면 요거 더하기 두 개의 2를 하면 이게 이제 236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원자 질량으로 따지면 이런 질량이 나오는데 결국은 요 좌측변과 우측변에 질량이 없어진 양이 나옵니다. 그것이 약 0.231 원자 질량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요. 이것은 결국은 에너지화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 2가 된 것이죠. 이것이 231 원자 질량이 결국은 88340 메가줄 정도 됐기 때문에 결국은 1g의 핵분열이 2만 가구에 50와트 전등을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용성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방사선이라는 문제가 있죠. 처음에 핵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거는 핵 분열입니다. 그래서 핵 분열 디케이, 붕괴라고 합니다. 핵 붕괴, 핵 분열, 핵 붕괴. 2단계는 붕괴가 된 놈이 다시 방사성 붕괴가 일어납니다. 방사선을 끊임없이 발생시키면서 이때 상당한 열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원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로에서 이렇게 이제 해결료가 있는데 이 해결료에 이제 핵 분열이 해결료봉 내에서 이제 막 발생하면 그것이 물로 열을 식혀가지고 여기에 이제 진기 발생기죠. 스팀이 생성되면 터빈을 돌리고 물이 된 놈을 다시 들어와가지고 스팀을 생산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열이 나오면 여기서 열을 전달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열을 받아가지고 이쪽을 해결료는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복잡하지만 원자로 내에 해결료가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이건 경수형 원자로죠. 그래서 이거는 중성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타게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중성자를 제어하는 제어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어봉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 안에 유체 내에서도 보론이라는 그 중성자를 잡아먹는 물질을 냉각제에 포함시켜서 보론 농도를 통해서 운전 중에는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중수형 원전은 구조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워 있는 핵 채널 자체 하나가 원자로가 됩니다. 이 안에 이제 핵연료가 12다발이 들어가 있죠. 12다발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채널이 380개가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옆으로 누워진 이제 캔과 같은 그런 형태고 양쪽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핵연료 교환기가 이 380 채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핵연료를 교환하게 됩니다. 신연료를 집어넣고 이쪽에서 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채널이다 그러면 핵연료를 이쪽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유로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신연료를 집어넣고 이쪽에선 사용 후 핵연료를 이 핵연료 교환기가 받게 되고 이것이 육중한 핵연료 교환기입니다. 그래서 한 10톤 정도 되는데 이걸로 매일 작업을 합니다. 그때 여기에 이제 마개가 있는데 마개가 누설이 되면 방사능이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마개가 하나 누설이 됐다 그러면 이 380개 채널에서 어디서 누설이 됐는지 되게 찾기가 어렵죠. 운전원들은 상당히 노련해서 지금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잘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중수형 원자로는 이렇게 핵연료가 약 20kg 정도 되는 핵연료가 들어가고 이것은 천연 우라늄을 씁니다. 중수형 원자로는. 그래서 0.69%의 우라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37핀 봉으로 돼 있고 요거는 2에서 5%의 우라늄 농축도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충 4에서 5%의 농축도를 갖고 있습니다. 경수로 연료봉이 이 하나에 236개 정도 평균 들어가 있고 길이는 한 5m 정도, 4.5m. 그 다음에 중량은 약 430kg 되니까 얼핏 그냥 생각할 때 0.5톤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5m에 0.5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kg. 그러니까 한 채널에 아까 말씀드린 옆으로 누워 있는 튜브거든요. 그게 10cm 튜브인데 이게 12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240kg 정도 되는 무게를 압력관이 그 얇은 그 압력관이 0.5mm, 0.5cm 정도 두께가 채 안 되죠. 그런 두께의 그 압력관이 이 무게를 견디면서 고온고압에 견뎌야 되는 그런 열악한 그 압력관이 될 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한국에 사용되고 있는 핵연료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체렌코프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시면 학술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다만 원자로에서 핵연료가 점화가 돼서 중성자에서 핵분열이 시작되면 굉장히 높은 방사선이 나옵니다. 준위가 굉장히 높고 그 방사선에 의해서 이런 물속에서 푸르스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체렌코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체렌코프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상당히 높은 고준위 방사선이 발생된다는 뜻이고 이것이 물이라는 매질에서 발생됩니다. 공기 중에서는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핵연료는 일단 사용을 하게 되면 점화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컬러풀하지만 공기 중에 나오면 아주 시커먼 블랙 모든 게 다 이제 연소가 돼서 그런 시커먼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용 핵연료는 전체적으로 보면 경수로가 2만 1,000개가 있어요. 사용 핵연료 저장소 안에 전국
통합된 게 무게는 약 9,000톤입니다. 그리고 중수로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약 15만 개가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월성 원전 1, 2, 3, 4, 5기에 이렇게 있고 그 뭐죠? 요거는 33만 개. 요거는 그 맥스터라고 하는 건식 저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게는 각각 3,000톤, 6,600톤 정도 돼서 합이 결국은 이제 요게 이렇게 돼 가지고 전체가 18만 톤. 약 15만 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8만 톤으로 늘어났네요. 이것은 한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용 해결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사용 해결료는 해결료가 원자로 안에서 타고 나면 어떤 구성으로 바뀌느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료는 크게 사용 전에는 우라늄 235가 4%에서 아까 5%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 갖고 있고 우라늄 나머지는 238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번업이 돼가지고 점화가 돼가지고 연소가 되고 나오면 구성비가 당연히 바뀝니다. 우라늄 235는 4%에서 1%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우라늄 238은 약 5년간 연소하고 나면 94.6%로 약 1.4%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라늄 238이 줄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여기서 플루토늄이 0.9%, 그다음에 마이너 액티나이드라고 하는 네튠륨, 아메리슘, 큐륨, 고독성 장방광기 핵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튠륨, 아메리슘, 큐륨 등등 이렇게 이제 복잡한 요것이 사실상 고독성 장방광기 핵종으로서 100만 년, 10만 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사선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라늄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 1%를 빼면 3%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피션 프로덕트라 그래가지고 이 트랜스 우라늄이 즉 우라늄이라고 하는 변환된 우라늄이 다시 이쪽으로 또 일부 갑니다. 그래서 피션 프로덕트라고 하는 핵 붕괴된 생성물이 3.4%라고 보고 약 이 중에는 0.1%의 장방광기 핵종이 나옵니다. 요드, 테크네튬 이런 것들이 나오고 0.3%는 고방열 방광기 핵종이 나옵니다.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은 열이 많이 발생되죠. 사용 해결에서 잔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식으로 저장을 할 때도 충분한 냉각을 할 수 있는 자연순환 방식이 적용이 되고 있죠. 요 나머지 3% 정도는 기타 핵분열 생성물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 방광기 핵종으로 하루 만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플루토늄과 마이너 액티나이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고방열 방광기 핵종 이런 것들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용후 해결료를 왜 사용후 해결료라고 하느냐? 약 5년간 연소했지만 우라늄은 이제 1%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이 플루토늄이 94.6%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수로 원전에서는 타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고속로에 집어넣으면 우라늄 238이 플루토늄 239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루토늄은 이 고독성 장방광기 핵종으로서 이것을 다시 핵 분열을 시킬 수 있는 연소할 수 있는 핵종이 되면서
하나의 자원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따른 핵종별 방사능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사용 후 핵연료는 그대로 땅속에 묻어버리는 경우 이게 어마어마한 방사능 독성이 이제 천연 우라늄의 수준을 1이라고 봤을 때 방사능 독성비가 한 1000배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굉장히 긴, 그리고 이제 자연 방사선에 도달하는 시간이 10만 년을 넘어서 몇십만 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만 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플루토늄과 마이너 액티나이드, 핵분열 생성물 이런 것들이 하나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처리하는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여기서 마이너 액티나이드와 핵분열 생성물을 놔두고 플루토늄만 가공해서 빼내면 이것이 10,000년으로 줄어든다. 그 대신에 또 여기서 핵분열 생성물에서 마이너 액티나이드를 또 제거를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플루토늄과 마이너 액티나이드를 제거하면 핵분열 생성물만 남는데 그것은 자연 방사선으로 도달하는 게 수백 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관리될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됩니다.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으로 재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허용을 안 해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핵분열 생성물 사용 핵연료를 이렇게 수백 년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만 이 사용 후 핵연료에서 나온 마이너 액티나이드하고 핵분열 생성물 중에서 이제 플루토늄, 이 플루토늄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전처리, 후처리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는데,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핵연료가 생산이 되면 원전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핵분열이 발생되면 여기서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습식 저장, 발전소 내 임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냉각을 시켜줍니다. 이 목적은 원래 5년 동안 잔열을 제거하기 위해, 원자로에서 타고 나면 열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잔열을 제거하기는 목적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여기에 집어넣은 것을 30년, 40년, 60년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후쿠시마 원전에서도 이렇게 저장을 안 했는데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우려된다. 특히 이제 건식 저장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바로 못 가고 냉각을 시킨 게 이제 건식 저장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떨어져서 열이 이제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발생되는 열이. 그때 건식 저장으로 보내면 냉각 시킬 수 있는 열 발생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건식 저장으로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장기 저장하는 중간 저장이죠. 중간 저장이 두 가지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습식 저장과 건식 저장 두 가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건식 저장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습식 저장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접근해서 빼내기 쉽고, 이거는 한번 집어넣으면 빼내기가 어려운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 핵연료를 이제 재처리하는 공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후행 핵죽이라고 합니다. 포스트엔드. 재처리를 채택한 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중국, 일본. 일본까지도 재처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을 제외하면 전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직접 처분 방식은 이제 미국,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독일, 스페인, 루마니아 등에서 이거를 채택을 하고 있지만 심지층 처분으로 가야 됩니다. 약 500m에서 1000m까지 깊게 하나의 안방 구조물 안에서 이것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입증돼서 가동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핵연료 주기는 일단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 핵주기, 후행 핵주기가 있습니다. 우라늄 광산에서 채광을 해서 정년 과정을 거쳐서 변환을 해가지고 농축을 해가지고 우라늄을 이제 4%, 5%, 235의 농축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연료가 제조가 되면 원전에서 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경주 방패장으로 보내고 사용 후 핵연료는 손에 임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문제예요. 저희들이 안전 관점에서 보면 이게 40년, 60년 이렇게 손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 시설에 중간 저장 기간 동안 이렇게 저장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리고 이거는 안전 문제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EU 텍소노미에서도 이 사용 후 핵연료를 빨리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부터 갖춰놓고 원전을 가동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합당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간 저장 방식으로 들어가면 60년, 100년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갑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 습식과 건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이제 건식을 채택하고 있죠. 사용 후 핵연료를 이제 처리한다. 이거는 재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과정이 소듐 냉각 고속로다. 즉 고속로에서 이것을 다시 활용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또 처리하고 이 와중에서 고준위 핵 폐기물은 일로 들어가고 다시 활용하고 이런 영구적인 사이클을 돌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60년 이상 사용 후 핵연료 나오면 계속 고속로에서 반복적으로 태워야 된다. 뭐 60년, 100년, 뭐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것이 몇백 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는 이제 지하 안반 500m, 1000m 안반입니다. 안반. 거대 지하에 있는 바위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바위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이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찾는 그 노력을 굉장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 아니냐. 이거는 이제 건식 그 맥스터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수로는 아직 건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지 않고 중수로 핵연료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연료는 이게 이제 0.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0cm에 20kg, 20kg. 두께는 이 폭은 약간 10cm 정도 되는 그것이 이제 사람이 들긴 딱 좋죠. 하지만 이게 방사화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들면 사람 죽어요. 지금은 이제 제작 과정에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여기서 방사는 크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런 카니스터 안에 이렇게 세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여기 한 60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게 사일로라고 하나씩 이렇게 조르륵 세워놓고 뚜껑을 플러그로 이제 딱 막아버리는 거죠. 이것은 단일 건식 저장이라고 하죠. 사일로라고 합니다. 이것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이런 형태가 됐는데 저 실린더를 4개를 한 연로에서 쭉 설치를 해버리면 이게 한국형 이제 건식 저장 모듈 맥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고 공기는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냉각을 시키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연 대류예요. 여기는 팬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발생되는 미열들을 다 제거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 미열들이라는 것이 60도 이상 높은 온도에 도달하지 않는 그것을 이제 입증을 해서 쓰고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실린더가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 건전하냐 안 하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60년 동안 그냥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용 해결료가 건전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깨져가지고 어디서 누설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방사능이 나오게 되는 경우 그 모니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측정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시를 해야 되느냐. 처음에 뭐 10년, 20년까지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게 30년, 4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최소 300년에서 10만 년을 저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 저장 방식이다. 그래서 결국 땅 밑에 500m, 1000m의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것이 정책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월성에 있는 그 맥스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이런 단일 사일로 구조의 건식 저장 방식을 썼고 지금은 이런 그 맥스터 형태의 보다 집적화된 이런 방식을 쓰고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시민사회가 꾸준히 들여다봐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는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이 많이 저장된 거는 그러면 어떻게 운반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운반은 이런 통을 통해서 이건 경수로용인데 여기 안에 이제 해결료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 해결료가 5년 이상 물론 임시 저장조에서 수조에서 냉각을 시켰다 하더라도 미열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냉각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냉각 기능을 갖추게 되고 이 자체가 하나의 원자로에 준한 모든 설계 요건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일정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이것이 문제가 없어야 되고 누설이 없어야 되고 또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이송을 할 때 이 전체 무게가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브릿지 다리가 이것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해상 운송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육상 운전은 되게 쉽지 않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층 처분. 그것은 이제 해결료 봉을 이렇게 처분 용기에 담아서 이것을 이런 피트 안에 집어넣고 여기를 이제 채워버리는 거죠. 콘크리트 같은 걸로. 여기에는 또 완충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것이 장기 저장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10만 년 동안 저장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우리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게 500m, 1000m 정도 되는 구역에서 이런 터널을 통해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또 이렇게 저장하는 그래서 저 끝에서부터 차곡차곡 해나가면 어느 순간에 이걸 다 채우게 되겠죠. 근데 이 저장할 수 있는 이 안방 구조물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사실상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손해 임시 저장은 취약하다. 5년 저장할 것을 지금 60년 이상 저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민사회에서 안전 관점에서 협조할 거는 협조해야 되지만 결정은 법을 위반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시민사회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용해결료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중간 저장 방식은 건식 저장이 유력하지만 100년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시적인 그 처분 방식입니다.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장이죠. 장기 처분은 수십 년, 만 년 정도 이상의 장기 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재처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안전성, 경제성이 입증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연구를 위한 테마로는 좋지만 여기에 모든 걸 다 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장기 처분, 이 장기 처분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사용 해결료 발생은 억제해야 될 것입니다. 수명 연장도 사실상 이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무리한 방식이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청정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동 원전은 수명 기간 동안은 가동을 하되 그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에너지 전환으로 가야 된다. 에너지 전환은 지금이라도 당장 해도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빨리 이러한 무리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에너지 정의, 에너지 전환 쪽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자력 산업계도 거기에 맞춰서 당장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원전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보다 더 지속 가능한 분야로 에너지 산업적 구조 전환 이것을 신경 쓰고 총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